새벽녘 거대한 연못들은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 농부가 고요한 수로를 따라 배를 부드럽게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마치 시골의 숨결처럼 끊임없이 들려오는 공기주입기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120만 달러의 내기가 매우 공격적이고 실수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틸라피아가 전 세계 각지에 판매될 목적으로 양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비 한 번 내리거나 가격이 조금만 조정되어도 그 모든 노고는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틸라피아를 국민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렴하고 재배하기 쉽고 판매하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에게 물고기 하나하나는 생계수단이자 희망,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바닷속에서 물고기에 베팅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틸라피아 200만 마리를 키우는 과정은 150만 달러가 들어간 도박으로 끝났습니다. 틸라피아라는 이름이 그다지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이름은 세계적인 기업을 지칭합니다. 틸라피아는 저렴하고 생산이 간편하며 잡식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들판에서 유럽 슈퍼마켓 진열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틸라피아를 이 나라의 닭이라고 부릅니다. 성체 틸라피아 한 마리가 0.5kg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200만 마리를 곱하면 수백 톤의 물고기가 되는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양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가치입니다. 틸라피아는 보기에도 깔끔하고 특히 흰살이 많고 뼈가 적으며 풍미가 부드러워 다양한 고급 요리에 인기 있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틸라피아는 이 나라의 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양식도 쉽고 판매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죽음에 덫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틸라피아의 놀라운 성장 속도의 원인입니다. 틸라피아는 약 1.32, 2.2파운드, 약 600, 1,000kg의 무게에 도달하는 데 불과 6, 8개월이 걸리며 이 시점이 되면 판매할 준비가 됩니다. 틸라피아는 전 세계 틸라피아 생산량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 되었으며 이는 연간 150만 톤 이상에 해당합니다. 틸라피아의 왕성한 식성, 활발한 번식력, 그리고 담수 환경에 대한 우수한 적응력 또한 틸라피아의 인기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틸라피아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수온이 섭씨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섭씨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먹이 섭취를 중단합니다. 수온이 섭씨 8도 이하로 떨어지면 하룻밤 사이에 사망률이 9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식업자들은 수온이 섭씨 22도에서 28도 사이로 변동하는 3월에 조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빠른 성장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연못에서 수톤에 달하는 물고기가 폐사하는 것은 며칠 정도 늦춰진 한파 한 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헥타르 크기의 일반적인 연못은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의 물고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총 생산량은 15, 20톤에 달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최대 수억 동 약 1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예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못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 시스템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 24시간 가동되는 펌프, 배수 에어레이터 작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넘칠 수 있으며 장시간 햇빛 노출이 줄어듭니다. 용존 산소에 노출된 물고기는 쇼크에 취약하여 대량 폐사합니다. 양식장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양식업자는 물의 색깔, pH, 그리고 산소 수치를 검사하여 모든 지표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고기가 건강하면 먹이를 잘 먹고 비늘이 선명하며 고르게 떠오릅니다. 허약한 물고기는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먹이 섭취를 중단하고 회색 피부를 보입니다. 단 0.5도의 온도 차이만으로도 물고기 떼 전체가 몇 시간 만에 죽을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징후라도 가능한 한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6, 7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더라도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폭우나 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한 시즌 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틸라피아 양식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매 홍수철마다 살아남는 사람은 끈기와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연못 주변의 분위기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기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물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계절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틸라피아 어획은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조정된 기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틸라피아 어획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물고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도에 따라 중력망을 설치하고 연못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수면에 설치된 기포기는 산소량을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질식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작업자들은 그물을 당기고 물고기를 모으고 펌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방수 기능이 있는 무선 신호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수천 마리의 생선 품질은 운영에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발생할 경우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수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선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저온 컨베이어 시스템이 즉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동식 수조에 설치된 온도 센서는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경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선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강해야 하며 국제시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늘이 긁히지 않도록 설계된 라켓부터 공기 주입 기술과 환경 센서까지 모든 것이 비늘이 긁히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라켓부터 공기 주입 기술과 환경 센서까지 모든 것이 다른 생선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생선도 있습니다. 수확 후에는 엄격한 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틸라피아 하나하나를 연못 바로 옆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서 수작업으로 검사합니다. 아주 작은 극힘 하나까지도 비늘의 색깔, 윤기, 그리고 껍질의 단단함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장의 가공 라인은 그 기능성 면에서 최고급 수술실과 비견될 만합니다. 이 전자저울은 약 5.1g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생선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750g 미만의 생선은 다른 가공 장소로 옮겨집니다. 통과 가능한 생선은 보통 0.8kg에서 1.2kg 사이이며 즉시 내장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채운 후 섭씨 0도에서 2도 사이의 온도에서 멸균된 환경에서 진공 포장합니다. 모든 최종 검사는 기술자 그룹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최종 제품이 담긴 각 트레이는 육류의 색상과 수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와 분광광도계를 거칩니다. 각 배치에 대해 호기성 세균의 100 CFU, 콜로니 형성 단위, 미만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전혀 없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오염이 의심되더라도 단 하나의 샘플이라도 오염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 305톤에 달하는 전체 배치를 즉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감독관 중 한 명이 카메라에 대고 지원자의 7, 10%를 불합격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품질은 단순한 명성 그 이상입니다. 외딴 시골 지역에서 자란 틸라피아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전 세계 대도시의 고급 레스토랑, 식탁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여건과도 같습니다. 그 여정을 헤쳐나온 모든 물고기는 수천 번의 시도, 수백 번의 정확한 결정, 그리고 그 물고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쏟은 세심한 배려의 결과입니다. 이 매끈하고 하얀 틸라피아 필레는 마을 연못에서 옮겨진 지 며칠 만에 뉴욕과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고급 식재료처럼 허브와 함께 굽거나 황금빛 버터에 팬에 굽거나 아름다운 사심이 접시에 생으로 담아 제공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완벽한 손질을 거칩니다. 결함, 냄새, 비늘이 전혀 없습니다. 틸라피아 한 접시를 40달러면 살 수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맛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어장에서 냉장 유통망을 거쳐 셰프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여정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단순히 정식 식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틸라피아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생선 중 가장 소박해 보이는 틸라피아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금과 후추 한 꼬집, 레몬즙 한 방울, 녹인 버터와 다진 마늘, 레몬즙을 섞어 부드러운 소스를 만들고 이미 뜨거운 생선 위에 붓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생선 조각에도 기름진 단맛, 살짝 시큼한 맛, 그리고 은은하게 향긋한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 누구나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이 모든 맛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틸라피아가 요리계에서 걸어온 여정의 끝은 아닙니다. 뜨거운 숯불에 굽기 전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강황, 레몬그라스,
코코넛 밀크를 섞은 양념에 재워둡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면서도 소박한 풍미로 가득합니다. 중동에서는 생선을 허브, 딜, 파슬리에 재운 후 화덕에 구워 스모키하고 풍부하며 야생적인 풍미를 선사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요리에서는 틸라피아를 얇게 썰어 신선한 라임즙, 샬롯, 고추, 고수와 함께 곁들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세비체는 매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혀끝에 닿는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틸라피아는 마을 연못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부들의 노고와 기술, 그리고 자부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틸라피아가 수확하는 모든 과정은 국내 양식 산업이 여전히 견실한 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틸라피아 양식의 이면에는 놀라운 회복력, 정밀성, 그리고 침묵의 영웅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새벽녘의 평화로운 연못 풍경을 낭만적으로 상상하기 쉽지만 그 고요한 물 아래에는 고액의 도박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선 필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보이지 않는 도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단순한 농업이나 양식업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인내심, 환경적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 무역이 교차하는 놀라운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과학입니다. 온도 변화나 산소 고갈에 직면한 틸라피아의 생물학적 취약성은 허용 오차의 한계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매일 요구되는 엄격한 규율과 경계입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 pH 변화,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 하나하나가 인간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교감입니다. 더욱이 마을 연못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주방까지 틸라피아를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흔히 간과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분야의 품질 관리가 항공우주나 제약산업 못지않게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환경 센서부터 미생물 검사까지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의심만으로 일괄 생산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농가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수준의 헌신이 존경스럽지만 동시에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틸라피아 양식이 제대로 지원된다면 지속 가능하고 수출 주도적인 농업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적 회복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이 기후 변동성이나 시장 충격의 모든 부담을 떠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 조절이 가능한 양식 시스템, 조기 경보 기상망, 그리고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투자 확대가 내재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 훈련 또한 필수적입니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확량을 극대화할 과학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산소 센서,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과 같은 고정밀 기술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틸라피아는 전 세계적으로 물속의 닭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름 뒤에는 그 생산 과정의 복잡성과 용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식량 안보, 단백질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 회복력에 점점 더 집중하는 세상에서 이 농부들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고는 우리의 감사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도 받을 만합니다. 다음에 그 섬세하고 버터향이 가득한 필레를 맛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선 조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결의, 기술적 숙련, 그리고 해뜨기 전 안개 속에서 시작된 조용한 도박의 결과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남부 지역은 야생 멧돼지 관리 노력의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뛰어난 적응력과 회복력으로 유명한 이 동물들은 농업 지역 사회와 농촌 주민들에게 꾸준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개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기회주의적인 포식자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포식 행동으로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사유지를 파괴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가축과 인간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주에서는 개체수 조절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농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자연 서식지를 파괴해온 아칸소주에서 이러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야생동물 관리자들로 구성된 전담팀과 특수훈련을 받은 추적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야생 멧돼지 활동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목표 삼림 지역에서 이동 및 탐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인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팀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작고 민첩한 부대로 나뉘어 삼림지대의 여러 구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했습니다. 각 소그룹은 감시 및 통제를 담당할 별도의 구역을 배정받았으며 멧돼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궁극적으로 인도적이고 생태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숲이 서서히 생기를 되찾자 팀은 빽빽한 덤불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작전 초기 한 팀원이 좁은 빈터를 가로지르는 동물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목표물이 다른 종이 아닌 야생 멧돼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팀은 깔끔하고 윤리적인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고통과 위험을 최소화하며 동물을 신속하게 포획했습니다. 한편 작전 구역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소그룹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멧돼지 떼를 발견했습니다. 멧돼지들은 사람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흙과 숲의 잔해를 파헤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밀한 위치에서 조용히 관찰하던 한 팀원이 무리 중 더 크고 우세한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은 정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을 보이며 총을 쏘았고 그 결과 멧돼지는 즉시 성공적으로 사냥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한 팀원들의 모습은 그들의 전문성과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훈련된 추적견의 활용입니다. 특히 후각과 청각을 비롯한 예민한 감각 덕분에 추적견은 사람보다 훨씬 먼저 울창한 초목 속 야생 멧돼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우 이후 추적견은 또 다른 야생 멧돼지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적견의 경계하는 짖는 소리를 듣자 근처 팀은 재빨리 위치를 변경하고 대응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율된 움직임을 통해 추적견은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멧돼지는 효과적으로 제압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아칸소 야생동물 관리당국의 또 다른 성공적인 개입 사례였습니다. 이 작전은 개체수 감소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팀워크, 훈련, 그리고 조기 개입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팀도 비슷한 상황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계획과 관찰을 통해 야생 멧돼지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이를 얻기 위해 빽빽한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대응은 개체군 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숲 경계를 따라 빽빽한 풀숲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 덕분에 균형이 회복되고 환경 파괴가 감소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주요 농업 지역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토양에 해를 끼치고 작물을 파괴하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농장을 보호하고 피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야생동물 방제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사람들은 장비를 준비하고 감시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린 후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200kg의 멧돼지가 갑자기 공터를 가로질러 돌진했습니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멧돼지는 재빨리 멈췄습니다. 한편 다른 팀원이 근처에서 멧돼지 떼를 발견했습니다. 더 큰 멧돼지가 조심스럽게 집중적으로 공격받았고 그 멧돼지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교란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비록 많은 멧돼지가 탈출했지만 이는 멧돼지들이 압박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성과 민첩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상대로 평원에 더 많은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의 교란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지만 나머지 멧돼지들은 빽빽한 수풀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소수만 포획되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위치 업데이트를 통해 잔여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몇 분 만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울창한 풀밭을 헤쳐나갔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작전이 임무를 지원했습니다.
한대원이 들판 반대편에 숨어있는 야생 멧돼지 여러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개들의 도움을 받아 두 마리는 재빨리 사살되었고 다른 멧돼지들은 도망쳤습니다. 해질 무렵 시야가 좁아지고 지형이 고요해졌습니다. 임무 완료는 아직 미정이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놀라 덤불 속으로 달려들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멧돼지는 팀과 마주쳤고 그 순간 하루를 끝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은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훈련, 조정, 그리고 관찰을 통해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고 농업 손실을 방지하며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을 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마을 뒤편 언덕 경사지에서 야생 멧돼지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발자국, 훼손된 토양, 뿌리째 뽑힌 초목은 이 동물들이 인간 거주지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지역 현장 관찰팀은 어느 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멧돼지들이 경사지를 내려가기 전에 그들을 막았습니다. 지형이 험난했습니다. 가파르고 험하고 미끄러운 길은 이동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멧돼지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멧돼지를 볼 확률을 높였습니다. 산기슭의 작은 오솔길에 차를 세우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소총은 안전하게 확보되었고 갱단은 관측 지점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침의 정적은 예상치 못하게 깨졌습니다. 길가의 둔덕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표적을 즉시 무력화시켰습니다. 작전을 막 시작한 직후 대원들은 첫 번째 교전을 치렀습니다. 30분 후 무리는 이전 관측에서 선정한 주요 매복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경사면 꼭대기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었지만 아래 깊은 덤불에는 멧돼지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총탄을 피해 덤불 속으로 도망쳤지만 예상대로 덤불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발사된 총격으로 탈출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멧돼지 무리 몇 마리가 경사면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참을성 있게 지켜보던 관찰자들은 기다렸습니다. 한 마리가 공터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발의 총격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멧돼지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다른 팀원은 높은 곳에서 깊은 덤불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멧돼지는 직격탄에 맞아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빽빽한 초목이 있는 가파른 경사지에서 먹이를 찾을 때 멧돼지는 종종 덮개가 있는 길을 이용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알고 좋은 관찰 장소를 선택하면 멧돼지를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위쪽 경사면만이 유일한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원은 아래 계곡숲에 부상당한 멧돼지가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찰자는 즉시 다가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현장 관찰자들은 종종 언덕 꼭대기에서 아래쪽 매복 지점으로 이동하며 늦은 시간에는 계곡과 경사면 사이의 좁은 길을 야생동물들이 이용했습니다. 도착 직후 덤불 속에서 멧돼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총격으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날은 마치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긴장감과 명확함이 넘치며 펼쳐졌습니다.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마을 숲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매 순간 집중력과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이처럼 잘 조율된 행동에는 용기와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른 아침 매복 작전도 비슷한 전문성과 타이밍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팀이 오전 6시경 관측소에 도착했습니다. 앞쪽 덤불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나무 꼭대기를 가로질러 울려 퍼져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한 실행으로 작전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팀은 목적지까지 비포장도로를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위투성이 노드 뒤에 숨어 반대편 경사면을 살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언덕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주변 들판으로 떨어지기 전에 계획된 사격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시야는 훌륭하지만 자연 서식지가 드문 탁 트인 구릉지대에서 숙련된 야생동물 관찰자는 멧돼지 조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침묵, 타이밍, 그리고 전략적 위치 선정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대는 주변 지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지만 나무나 관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밀함과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한 사례에서 고성능 쌍안경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는 오랫동안 멧돼지 감시 장소로 알려져 온 유리한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멧돼지들이 매우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낯선 움직임과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관찰자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피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한참 동안 지형을 살피던 중 초목이 갑자기 미묘하게 움직이며 멧돼지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멧돼지는 잠시 움직이며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는 재빠르지만 신중하게 자세를 잡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밀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일련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행동은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조용하지만 고도로 조직적인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울창한 시에라 모르핀 숲 남쪽 넓고 풀이 무성한 들판에서 또 다른 팀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자마자 팀은 목표 지점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멧돼지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고 훈련된 추적견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리한 후각 능력으로 유명한 이 특수 훈련된 추적견들은 멧돼지 활동 흔적, 새발자국, 냄새 흔적 또는 훼손된 땅 등을 감지하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이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경계태세에 이어 끊임없이 짖고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은 근처에 동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미 예상대로 위치를 잡고 있던 관찰자는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조준을 조정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고 효과적이었으며 인간과 반려견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특히 극적인 작전은 호르토베이 지하의 근처에서 해질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희미해지는 낮 시간 동안 진행되어 팀의 임무에 더욱 긴박감을 더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이미 해당 지역의 논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방 조치로 숙련된 야생동물 방제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 논 경계 전체를 보호했습니다. 각 요원은 밭 가장자리를 예의주시하며 동물의 접근을 암시하는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던 탐지견들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멧돼지 한 마리가 키 큰 벼이삭을 뚫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밖경계선을 따라 틈을 발견하고 재빨리 도망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지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이 이어졌고 또 한 번의 정확한 사격으로 상황은 신속하고 인도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조우들은 지형과 실행 방식이 다양했지만 모두 동일한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바로 지능적인 위치 선정, 인내심 있는 관찰, 그리고 시의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농업적 이익과 야생동물 서식지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조율된 조치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귀중한 작물과 가축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에 대한 더 폭넓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신중한 계획과 윤리적 관행에 기반을 두어 인간과 그 자연을 공유하는 야생동물 간의 장기적인 공존 비전을 뒷받침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남부나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같은 지역의 야생돼지 개체수를 통제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환경 및 농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이 생활 및 생산 공간을 확장함에 따라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은 생태적 책임, 과학적 이해,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찰그룹, 훈련된 개, 그리고 야생동물 전문가들 간의 협력 캠페인은 농업을 보호하고 갈등을 줄이며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입증합니다. 덫을 놓거나 무분별한 총격을 가하는 대신 관찰, 모니터링, 그리고 조직적인 행동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야생동물 관리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저는 관리가 박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을 사살, 제거 또는 치료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항상 윤리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계에서 야생동물의 생물학적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토양재생, 종자분산, 그리고 천적의 역학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자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들을 제거해야 할까 말까가 아니라 데이터, 동물 개체수, 조사,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캠페인은 대중교육, 자연 서식지 보존, 그리고
더욱 지속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천적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이 기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야생동물 관리 캠페인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이 인간적인 접근, 절제, 그리고 장기적인 보존이라는 의식을 동반하기를 바랍니다.